빅토리아 시대 영국 식탁 그 중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는 저희가 수프랑 소스를 좀 살펴봤잖아요. 네, 식사의 시작을 알리는 것들이었죠. 오늘은 드디어 식탁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바로 메인 요리. 그 중에서도 위풍당당한 육류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볼까 합니다. 육류 정말 중요한 주제죠. 네, 여러분이 보내주신 비트윈 부인의 비밀노트 6편 메인 요리 일부 육류 이 발췌본을 바탕으로 이야기 나눌 텐데요. 네, 오늘 저희가 다룰 이야기는 그냥 요리법 나열하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렇죠. 빅토리아 시대 영국 사람들한테 이 고기, 특히 로스트 비프라는 건요. 단순한 영양 공급원 그 이상이었어요. 그 이상이라면요? 뭐랄까, 국가적인 번영? 아니면 자부심? 이런 걸 상징하기도 했고, 또 그 집 식탁에 어떤 고기가 얼마나 올라오느냐가 그 집안의 사회적인 지위, 이걸 보여주는 척도이기도 했죠. 와, 고기 하나에 그렇게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군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왜 그 시대 사람들이 고기에 그토록 열광했는지 그 배경을 좀 깊숙이 들여다볼 겁니다. 맞습니다. 단순히 이렇게 요리했다더라 이게 아니라 비튼 부인의 레시피 속에 숨어있는 그 시대의 문화 코드, 자부심, 아니면 어쩌면 약간의 강박 이런 것까지 함께 읽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네, 흥미로운 여정이 될 겁니다. 자, 그럼 비튼 부인이 차려낸 그 시대 육류 식탁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역시 시작은 식탁의 왕, 로스트 비프부터 해야겠죠? 당연하죠. 로스트 비프를 떼놓을 순 없죠. 자료를 보니까 이 비튼 부인의 가정관리서에서 육류 요리가 차지하는 위상이 어마어마했던 것 같아요. 네, 그야말로 압도적입니다. 수많은 요리법 중에서도 육류, 특히 로스트 비프는 이 책의 거의 심장부라고 할 만큼 중요하게 다뤄져요. 심장부요? 네, 비튼 부인은 완벽한 로스트 비프, 그 시작은 최상의 부위를 고르는 것부터라고 봤거든요. 부위 선택 중요하죠. 그녀가 주저없이 최고로 꼽은 부위가 바로 서로인.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고급 스테이크로 즐겨 먹는 그 소의 등심 부위입니다. 서로인 등심이군요. 흥미롭네요. 요즘도 물론 등심을 최고로 치지만 혹시 당시엔 다른 부위는 아예 고려 대상이 아니었을까요? 아니면 유독 서로인을 선호했던 다른 이유가 있었을지. 예를 들면 당시 소 품종이나 사육 방식 이런 거랑 관련해서요? 좋은 질문인데요. 물론 다른 부위도 썼죠. 쓰긴 썼는데 당시 가장 이상적인 로스트 비프는 서로인이다. 이런 인식이 아주 강했어요. 그렇군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풍부한 육즙 그리고 연한 식감 때문이었을 거고요. 지방과 살코기의 조화가 딱 이상적이다. 이렇게 여겨졌던 거죠. 네. 근데 비튼 부인이 여기서 그냥 좋은 부위 쓰세요 하고 끝낸 게 아니에요. 그녀의 접근 방식은 여기서부터 정말 빛을 발하는데 상당히 체계적이고 또 놀랍도록 과학적이기까지 합니다. 과학적이라고요? 그냥 요리법 전수하는 걸 넘어서는 느낌인데요. 마치 주방을 무슨 실험실처럼 다루려고 했던 걸까요? 어떤 점에서 그런 면모가 보이나요? 대표적인 게 바로 그 조리 온도를 다루는 방식이에요. 온도요? 네. 비튼 부위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한 온도로 굽는 게 아니라 오븐을 아주 뜨겁게 거의 최고 온도로 달궈서요. 고기 표면을 먼저 빠르게 익혀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그거 마치 현대 스테이크 요리에서 말하는 시어링? 그거랑 비슷한데요. 표면을 바삭하게 익혀서 육즙을 가두는 원리 말이죠. 네, 맞아요. 정확히 그 원리입니다. 와, 빅토리아 시대에 벌써 그런 개념을 적용했다니 놀라운데요? 당시로서는 꽤 획기적인 발상이었죠. 그냥 오래 익히는 게 아니라 처음에 고온으로 고기 표면에 일종의 보호막 같은 걸 만들어서 내부 육즙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걸 경험적으로 그리고 또 분석적으로 간파했던 겁니다. 이야. 이게 바로 비튼 부인식 주방과학의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비결이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바로 베이스팅이라는 과정입니다. 베이스팅이요? 네, 요리하는 동안 오븐팬 바닥에 고인 그 뜨겁고 맛있는 기름이나 육즙 있잖아요. 그걸 수저로 떠서 주기적으로 고기 표면 위에 계속 끼얹어주는 작업이에요. 와, 듣기만 해도 정성이 대단하네요. 그 뜨거운 오븐 앞에서 계속 기름을 끼얹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을 텐데요. 요즘이야 버튼 하나 누르면 되는 오븐이지만 그 수고를 감수할 만큼 중요한 과정이었나요? 아주 중요했습니다. 네, 좀 번거로워 보일 수 있지만 이 베이스팅이야말로 빅토리아 시대 사람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그 로스트 비프. 그러니까 겉은 먹음직스럽게 갈색으로 변하면서도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상태. 이걸 만드는 핵심 기술이었어요. 아하.
단순히 표면이 마르는 걸 방지하는 걸 넘어서요. 뜨거운 기름이 고기 표면에 직접 닿으면서 열을 효과적으로 전달해서 더 바삭하게 만들고 풍미도 더하는 역할까지 했죠. 온도, 수분, 그리고 식감까지 다 관리하는 다목적 기법이었던 셈입니다. 그렇군요. 정말 섬세한 과정이네요. 그리고 비튼 부임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고기 무게에 따라 정확한 조리 시간까지 거의 뭐 분 단위로 제시했다는 정도 인상 깊었어요. 예를 들어서 서로인 3kg짜리는 정확히 2시간 15분 뭐 이런 식으로요. 맞습니다. 그저 고기가 익을 때까지나 적당히 같은 그런 애매한 표현이 아니잖아요. 네. 무게별로 구체적인 조리 시간표를 제공했다는 거, 이게 정말 놀라운 부분이죠. 정말 체계적이긴 한데 한편으로는 당시 일반 가정의 오븐 성능이나 온도 조절 능력을 생각하면 좀 의문이 들기도 해요. 아, 그렇죠. 요즘처럼 디지털 온도를 딱 맞출 수 있는 것도 아니었을 텐데 과연 비튼 부인이 제시한 그 시간표가 얼마나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었을까요? 오히려 책대로 했는데 왜 망했지? 하는 경우가 더 많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의문입니다. 당시 오븐은 불 조절도 쉽지 않았고 성능도 제각각이었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비튼 부인의 의도예요. 의도요? 네, 그녀는 들쭉날쭉한 경험이나 감에 의존하던 가족 요리에 표준이라는 것과 예측 가능성, 이걸 부여하려고 노력했어요. 설령 완벽하게 들어맞지 않더라도 무게와 시간이라는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주부들이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요리에 임할 수 있도록 돕고 성공 확률을 높이려 했던 거죠. 요리를 과학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려는 시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종의 가정요리 과학화 프로젝트 같은 거였군요. 네, 그렇죠.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 완성된 로스트 비프는 또 혼자 식탁에 오르지 않잖아요. 그 옆을 든든하게 지키는 단짝들이 있죠. 의원입니다. 이런 기술로 완벽하게 구워진 로스트 비프, 그 자체로도 훌륭했지만 비튼 부위는 진정한 영국 식사의 완성은 그 곁들임에 있다고 봤어요. 아, 곁들임. 네. 단순히 고기만 있는 게 아니라 식탁 전체의 조화랄까? 풍성함이랄까? 이런 걸 중요하게 여긴 거죠. 그래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늘 높이 부풀어 오른 요큐셔 푸딩. 아, 요큐셔 푸딩. 그리고 고기 구울 때 나온 육즙으로 만든 진한 그레이비 소스. 또 코를 찡하게 자극하는 매콤한 홀스레디시 소스. 그러니까 서양 고추냉이 소스죠. 아, 그 조합.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도네요. 맛의 균형은 물론이고 보기에도 정말 풍성하고 뭔가 영국적이다 하는 느낌을 주는 딱 그런 상차림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단순한 음식 조합을 넘어서 영국의 식문화와 정체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완성된 그림처럼 여겨졌습니다. 맛과 시각, 그리고 상징성까지 모두 고려한 결과물이죠. 로스트 비프 하나에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다니 정말 흥미롭습니다. 근데 매일 소고기만 먹고 살 수는 없었을 텐데요. 그렇죠. 당연히 아니죠. 다른 육류 요리들은 어땠나요? 빅토리아 시대 식탁에는 또 어떤 고기들이 올랐을까요? 물론 소고기 외에도 다양한 육류가 식탁에 올랐습니다. 특히 어린 양고기하고 돼지고기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죠. 양고기랑 돼지고기. 그리고 여기에도 비튼 부인 특유의 규칙 또는 조화에 대한 강조가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어린 양고기에는 을의 상큼하고 향긋한 민트수세를 곁들였고요. 아, 양고기엔 민트. 네. 그리고 껍질을 바삭하게 구운 돼지고기에는 달콤하면서도 새콤한 사과 소스를 함께 내는 것. 이게 거의 불문율처럼 여겨졌습니다. 양고기엔 민트, 돼지고기엔 사과. 이것도 그냥 원래 그렇게 먹었으니까 따라한 관습이었을까요? 아니면 비튼 부인은 여기서도 뭔가 이유를 타지려고 했을까요? 그녀의 성격상 그냥 넘어가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역시 예리하시네요. 비튼 부인은 여기서도 맛의 원리에 대한 깊은 통찰을 보여줍니다. 오, 단순히 관습을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왜 그 조합이 좋은지를 설명하려고 했어요. 예를 들어 양고기 특유의 풍미, 어떤 사람들은 누린내라고 느낄 수도 있는 그 풍미를 민트의 청량함이 어떻게 잡아주고 입안을 개운하게 만들어주는지, 네. 또 돼지고기의 기름진 맛을 사과 소스의 단맛과 산미가 어떻게 균형을 맞추고 느끼함을 덜어주는지, 이런 걸 논리적으로 설명합니다. 맛의 궁합에 대한 과학적인 접근인 셈이죠. 이야, 단순히 레시피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맛의 원리까지 설명해 주려고 했다는 점이 정말 인상적이네요.
그런데 방금 이야기 나눈 로스트 비프나 양고기, 돼지고기, 통구이 이런 요리들은 보기에도 푸짐하고 뭔가 좀 특별한 날에 어울릴 것 같아요. 그렇죠. 좀 그런 느낌이 있죠. 혹시 매일같이 이런 거대한 고기 요리를 먹었던 걸까요? 특히 부유층이 아닌 일반적인 중산층 가정에서는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부담스러웠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매일 저녁 로스트 비프를 굽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쉽지 않겠죠? 아, 정확한 지적입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미튼 부인의 책이 단순한 상류층 과시용 요리책이 아니라 당대 중산층 과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가정관리 지침서로서의 가치를 지니는 거예요. 아하. 매일같이 값비싼 서로인을 통째로 구워 먹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죠. 그래서 비튼 부인은 이런 화려한 요리법과 더불어서 보다 저렴하고 질긴 부위의 고기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들, 이것도 비중 있게 다룹니다. 아, 그렇군요. 어떤 방법들이 있었을까요? 질긴 고기를 맛있게 먹는 비법이라니. 이건 뭐 시대를 초월해서 유용한 정보 같은데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스튜입니다. 스튜. 네,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근막이 많거나 좀 질긴 부위의 고기를 작게 썰어서 채소랑 같이 육수나 와인에 넣고 약한 불에서 오랜 시간 뭉근하게 끓이는 방식이죠. 네. 이렇게 하면 질긴 결합 조직이 부드럽게 녹아내려서 고기는 연해지고 모든 재료의 맛이 국물에 깊게 우러나와서 풍부한 맛을 내요. 경제적이면서도 영양 만점이고 또 든든한 한 끼 식사가 될 수 있었죠. 스튜. 확실히 따뜻하고 푸근한 느낌의 요리죠. 이해가 됩니다. 또 다른 방법도 있었을까요? 네, 또 다른 중요한 대안은 바로 파이입니다. 아, 파이. 영국 요리하면 또 파이죠. 그렇죠. 빼놓을 수 없죠. 비튼 부위는 파이를 자투리 고기나 내장 부위까지 알뜰하게 활용하는 훌륭한 방법으로 제시해요. 남은 로스트 비프 조각이나 질긴 부위의 고기 혹은 내장 같은 걸 잘게 썰어서 진한 소스에 버무린 뒤에 페이스트리 반죽으로 위아래를 감싸서 오븐에 구워내는 거죠. 파이라. 고기가 들어간 파이는 식사로도 든든하고 왠지 모르게 푸짐해 보이는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자료에 나온 스테이크 앤 키드니 파이가 특히 눈에 띄었습니다. 아, 네. 스테이크 앤 키드니 파이.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현대인의 관점에서는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이 스테이크 앤 키드니 파이는 영국, 특히 선술집, 펍 문화와는 정말 떼려야 뗄 수 없는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대표적인 서민 음식이자 컴포트 푸드입니다. 아, 정말요? 네, 쇠고기의 진한 육향하고 콩팥 특유의 깊고 약간은 쿰쿰하기까지 한 그 풍미가 어우러져서 아주 독특하고 중독성 있는 맛을 내죠. 요즘 유행하는 노즈 투 테일 식사 있잖아요. 네, 들어봤어요. 머리부터 꼬리까지 다 먹는 거. 네, 버리는 부위 없이 다 먹는다는 그 개념을 이미 빅토리아 시대 사람들이 실천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저렴한 부위인 콩팥까지 맛있게 활용해서 든든한 한 끼를 만들어낸 지혜가 엿보이는 대목이죠. 듣고 보니 그렇네요. 버려질 수 있는 부위까지 귀하게 여겨서 맛있게 재탄생시킨 거군요. 와, 값비싼 소로인 머스트부터 서민적인 스테이크 앤 키드니 파이까지 정말 스펙트럼이 넓네요. 비튼 부위는 단순히 있는 집 요리만 가르쳐준 게 아니었어요. 바로 그 점이 비튼 부인이 위대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녀는 최고급 부위든 저렴하고 질긴 부위든 심지어 내장이든 모든 식재료를 존중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아, 존중. 그리고 각 재료가 가진 특성을 최대한 살려서 최상의 맛을 이끌어내는 방법을 알려주고자 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요리기술 전수를 넘어서 식재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 그리고 낭비를 최소화하려는 효율성을 중시하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녀의 책 제목이 왜 그냥 요리책이 아니라 가정관리서, 북 오브 하우스홀드 매니지먼트인지 실감하게 하는 부분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쭉 나눠보니 빅토리아 시대 영국인의 식탁, 특히 그 중심에 있던 육류 요리에는 정말 한 시대의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걸 느낍니다. 그렇죠. 국가적 자부심과 번영을 과시하던 화려한 로스트 비프부터 알뜰한 지혜로 탄생한 서민들의 든든한 스티와 파이까지 고기 한 접시에 담긴 그 시대의 문화, 경계 상황, 계층 의식, 그리고 음식을 대하는 태도까지 다 엿볼 수 있었어요. 비튼 부인이 제시한 질서와 과학이 주방에 스며드는 과정도 흥미로웠고요. 맞습니다. 음식은 그 시대를 비추는 거울과 같아서 당시 사회의 단면과 사람들의 가치관을 읽어낼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창이죠. 비튼 부인의 책은 그 창을 통해
빅토리아 시대를 들여다보는 특별한 렌즈가 되어줍니다. 자, 이렇게 빅토리아 시대 육류 요리의 세계를 깊이 있게 탐험해봤습니다. 하지만 메인 요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네, 아직도 남았죠? 다음 시간에는 식탁 위의 또 다른 중요한 주인공들, 바로 메인 요리 2부, 가금류와 사냥고기 편으로 여러분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우리에게 친숙한 닭이나 오리 같은 가금류 요리는 물론이고요. 당시 상류층의 특별한 만찬에나 오르던 꿩, 토끼, 사슴 같은 야생 조류나 사냥고기, 게임에 대한 이야기도 펼쳐질 예정입니다. 사냥고기요? 네, 단순히 요리법뿐만 아니라 당시의 사냥 문화나 식재료 유통 방식 같은 더 넓은 사회적 배경까지 함께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기대가 됩니다. 와, 사냥고기라니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식재료 이야기라 더 흥미진진할 것 같네요. 다음 이야기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육류에 대한 깊이 있는 탐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빅토리아 시대의 사람들이 로스트 비프라는 특정 음식을 통해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나 국가적 자부심을 은연중에 드러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비슷한 상징적인 역할을 하는 음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혹은 여러분이 즐겨 먹거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음식이 현재 우리의 가치관이나 시대상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한 번쯤 가볍게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요? 우리 시대의 로스트 비프는 과연 무엇일지 말이죠. 네,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오늘 저리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식탁과 음식을 조금 더 다채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즐거운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